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무서워. 이제 버블 초입이죠. 부동산은 조정 없이 영원히 간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그 뒤에 조정은 더 심하게 옵니다. 오늘 책은 바로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얘기해 주시도 그런데 서울 집값, 뭐 전국적으로 또 부동산 뭐 정책이 나올 때마다 떨어진다 했지만 지금 또 계속 올랐죠. 자, 지금쯤에는 박사님은 이코노미스트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무서워요. 이제는 좀 안 떨어져요? 아니, 떨어지는 건 잘 모르겠고 네. 이제 버블 초입이죠. 드디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 버블 초입이라는 이유를 왜 말씀드리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뭐냐면 서울에 살고 있는 50등, 그러니까 1등에서 100등까지 가게가 있다면 50등에 해당되는 가게의 소득으로 서울에 존재하는 아파트 150만 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75만 등이 중간값이겠죠. 네. 가격 기준 75만 등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살 때 발생하는 비용, 네. 요거를 추정한 건데 100이 얼마냐면 소득의 25%를 이자랑 원리금 부담되는 게 100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 153입니다. 엄청 높네. 네, 그리고 이게 작년 연말 데이터거든요. 근데 곧 조금 있으면 3월달 데이터랑 6월달 데이터가 이제 곳곳 나올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160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럼 160이면 뭐냐? 2008년 기록했던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서울에 살고 계시는 근로자 가게 입장에서 자기 소득의 40%, 50% 이상을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쓰지 않는 한 집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의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두 번째 최근에 정부가 그 가계대출 규제 특히 기억나시죠? 그 신용대출까지 다. 네, 많이 막았잖아요. 그리고 DSR 뭐 대출 이런 걸로 하면서 시장 금리가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그죠? 꽤 오르고 있죠. 대출 금리가 최근에 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도 오르는데다가 시장 이자율까지 오르니까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의 부담이라는 건 소득의 거의 절반 정도를 집에다가 올인, 그러고 생활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큰 부담을 지지 않고서는 집을 사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의 부담이 온 건 2008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도강 장세, 2008년 4월 총선 당시에 강북 부동산 시장이 다 불바다가 됐던 그때 이후 지금 최고 부담의 레벨인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냐? 오를 수 있죠. 그럼 그 시장이라는 건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 6월달 나오고 있는 지표들 보면 완전 경기도가 불장이거든요. 더 갈 것 같아요. 다만 더 가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절대적인 가격의 허들 이게 점점 높아지는 위험한 시장이죠. 그래서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서울에 전세 살면서 2년 뒤 그죠? 계약갱신 청구를 했더라도 2년 뒤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전세 값을 생각하는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 자기 돈으로 현재 전세 사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집을 사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2년 뒤 전세 값이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쪽이니까 그러나 전세에 들어가 있는 돈도 없어서 그것도 대출받아 전세 자금 대출받아 전세 사시는 분이 집을 산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하거나 또는 미래 전망이 별로 밝지 않은 아파트를 패닉 바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은 아까 이야기했던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시는 분들 소득 능력도 되지만 그간 좀 판단을 집값 빠지겠지 이렇게 하면서 믿었다가 지금 큰일 나신 분들은 집 사도 저는 무방하다. 그건 문제 없죠. 왜냐하면 집값 오르는 속도보다 지금 이대로 가면 서울의 전세가가 오르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주택시장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이고 그러면 돈 어디 운용하냐? 등 물으실 텐데 이렇게 자산 시장이 뜨겁게 따라오를 때가 저는 달러 사기 좋은 때 아니냐. 달러. 자, 달러 이야기 잠깐 스테클로 넘어가기 전에 부동산 얘기 잠깐 정리하면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 두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첫 번째는 요즘에 사람들이 집값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최근에 보면 계속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돼요. 두 번째는 이게 또 떨어지더라도 결국에 우상향 하잖아요. 그건 동의. 이 부분이. 네, 첫 번째는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게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가격이라도 사러 들어가면서 버블이 심화돼서
경제가 사소한 충격에도 터집니다. 저는 2008년에도 서울 강남 불패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네. 그 뒤 9, 10, 11, 12, 13, 14까지 6년에 걸친 왜냐하면 강남 부동산 고점은 2006년이었거든요. 네. 강남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의 고점은 실질 가격 기준입니다. 저는 그 인플레를 감안한 가격을 항상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2006년이 고점이었어요. 그 뒤 7년, 8년에 걸친 길고도 어려운 약세장을 견디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파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끔찍한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다시 말해서 도취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부동산은 조정 없이 영원히 간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그 뒤에 조정은 더 심하게 옵니다. 세상의 진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하게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앞으로 집값은 무조건 오를 것 같고 빠질 수는 절대 없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주변 100사람 중에 60사람, 70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집을 지금이라도 사도 안 늦어 라고 이야기하고 샀죠.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시장에 덤벼들 정도로 세게 되면 그 다음 누가 살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나머지 30%, 40%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한 자금이나 대출 규제에서는 절대 못 사는 사람들밖에 안 남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는 언젠간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집값이 올라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득 대비 주택의 이자라든가 원리금 부담이 50%, 60%를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불황이 와서 내 미래 소득 전망이 악화됐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불황이 또 오면 잘릴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저도 지금까지 28년 동안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대략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거나 또는 대놓고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넌 나가라라는 그런 압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수모를 주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한 게 3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8년 동안 직장 생활 또 26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3번이니까 10년에 한 번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어려움이 종종 와요. 오게 될 때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액연봉자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을 자르고 싶은 동기가 커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저희들 표현으로 쪽을 줘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강제로 내보내는 건 문제가 따를 수 있고 무리가 따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네, 쪽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제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또는 제가 심지어 뽑았던 사람을 제 위에 얹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대놓고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서 40대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2번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나 자주 벌어지죠. 물론 이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뽀삐한테 한번 당한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태도가 바뀌어서 회사 내에서는 저는 충성심이 없는 애야 이렇게 찍혀서 제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해요. 꼭 그건 저의 입장이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경제라는 게 격렬해요. 그런데 5년 뒤, 10년 뒤의 일을 당신은 어떻게 알고 전체 우리 소득에서 60%, 50% 이상이 되는 이자와 원리금 부담을 안고서 그걸 집을 지른다? 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시장에는 소수지만 존재하게 되는 때가 언젠가는 오거든요. 저는 올해는 아니라고 봐요. 올해는 불이 붙었는데 무슨 지금은 웬만한 비가 오지 않고선 꺼지지 않는 산불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산불이 언젠가 꺼지지 않는 산불은 없듯 언젠가는 꺼지게 될 때 그때 그 후유증은 항상 이번 상승세는 영원해. 주택가격은 영원한 고원이야.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니 조심해야 된다. 아직은 위태로워 보이고 약세론자들이 계속 시장에서 이 가격은 유지되기 어려워요. 이제 부동산 끝났어요. 라고 단언을 하시는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시장에서 목소리도 크고 그분들이 세가 많을 때는 주택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러나 만장일치의 분위기로 몰아갈 때가 오면 그때는 집값은 정말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조정이 와도 저점은 올라가지 않겠냐고는 동의하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저축이 계속적으로 은행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푼 것도 많지만 그 예금이 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금이 끝도 없이 늡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순자산 규모도 이미 일본의 절반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세계에서 일본이 해외 투자가 제일 많이 하는 나라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일본 거의 절반까지 따라갈 정도로 저축액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과연 앞으로 금리 조금만 오르면 여러분
금리 조금만 오르면 야, 나 이 금리로 몇 년간 이자 소득 받는 거 나 너무 좋아하고서 와 몰려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저축 자금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정도의 금리 레벨에서 금리가 잠깐 올라가고 네. 주택 가격에 부담이 커질 때마다 시장은 조정은 오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저금리 환경 유동성들이 장기간은 뭐 20년, 30년 뒤는 제가 모르지만 향후 5년, 10년 정도는 꾸준히 유지된다라고 보여지니 이런 환경에서는 시장 금리가 막 무한정 올라가기보다는 잠깐 오르고 만다라고 보여지면 결국 자산 시장에 또 돈은 회귀할 날이 또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다음 스텝으로 가려고 하셨던 그 달러. 그건 뭐 우리 몇 번 이야기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주식이나 부동산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네. 뭐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의 이야기죠.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방 한 칸 몸 하나 누일 데도 없는 사람이어서 집을 사야 된다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앞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의 종잣돈, 여윳돈을 가지고 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하나 더 사야 되나 또는 지금이라도 주식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느낄 때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달러를 좀 저축하듯 사면 어떠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조차 유혹할 때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시기거든요. 세이렌의 노래 같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완전히 그냥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을 다 바보처럼 만드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를 이야기하자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우리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주식을 안 하니까나 부동산 안 하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에이 못 참겠다고 들어갈 때가 지나고 보면 거기서 수익이 크진 않더라고요. 그 꾸준히 장이 올라가는 시기를 만나면 참 좋은데 그런 시기는 좀 드물잖아요. 약간 삼성전자 고점에 가는 그럴 것처럼 수도 있는 거죠. 비슷한 그러니까 거죠. 꼭 어떤 종목에서는 저도 삼성전자에서 몰려있는 사람으로서 네. 뭐 할 말은 없는데 조금 시장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정말 이거 안 하면 바보처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제가 딱 드리는 제안이 그럴 때 차라리 환율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네. 한국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한국의 자산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될 때 해외에 나갔던 돈들 그잖아요. 외화예금 가입하시던 분들이 괜히 나갔다 그러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달러가 제일 싸죠. 환율 지금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에 현재 환율 레벨 보면 평균 하회하고 있잖아요. 1100원 깨지려고 그러고 네네. 중이잖아요. 그럼 뭐 더 깨지면 더 좋고. 아무튼 깨지면 안 되는데 구글에서 구글 들고 있어요. 부럽다. 아니 네, 그래서 유튜브 수익이 구글에서 들어오죠. 그거는 저는 안 찾고 있어요. 환율 올라갈 때 찾으려고. 곧 그걸로 또 주식하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투자의 방법을 하나 좀 제가 설명드리자면 네. 종잣돈이 힘들게 모았는데 그 종잣돈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레버리지하고 막 어디 테마주 샀다가 홀라당 날리면 인생이 정말 그냥 괴로워져서 아예 재테크 자체를 포기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 잘 버는 애널리스트였는데도 이랬는데 네. 소득이 저보다는 낮으신 분들이라면 더 힘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한테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재테크의 첫 번째는 안 깨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주 안 쳐다보는 곳에 넣어놔야 된다. 세 번째가 불황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여야겠다. 요게 저는 종잣돈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자, 열심히 투자를 하면서 좀 안 깨먹을 곳이 어디냐? 네. 뭐 달러 외환이잖아요. 그러면서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는 달러화 예금이 예를 들어서 3만 불에서 3만 5천 불이 됐습니다. 500만 원 투자하신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달러로 계속 계산이 되니까 꾸준히 달러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원화로 뭐 굳이 환전 안 하잖아요. 저는 일단 달러로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물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외화예금도 좋지만 미국 국채 ETF도 좋아요. 그러면 몇 주로 계산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미국 해외에 환전해가지고 미국 상장지수 펀드, 저 같은 경우는 IEF 같은 거 좋아하는데 미국 국채 ETF 이런 거 사두면 좌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식으로 저축을 하는 거죠. 달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에 대한 예금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니까 좋고, 두 번째가 이런 식으로 해외 계좌라든가 특히 외화예금을 제가 잠깐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환전할 때 수수료 되게 세잖아요. 맞아,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센 상품들은 자주 매매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한번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많이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부동산이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자주 매매하기 어려워서 장기 투자하다
부자 되는 분이 나오는 것처럼 네. 매매 수수료가 좀 있는 자산도 나쁘지 않아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주 안 확인하고 예금으로 꾸준히 매월 달러 예금 분차를 돌려도 좋고요. 아무튼 간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제 투자하면 되냐? 한 해에 환율이 200원 오를 때. 종종 출연하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2008년. 그때는 한 해에 환율이 600원 올랐습니다.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때 이때 환율 200원 올랐고요. 2015년 중국 위에나 환투기 사건 나서 네. 중국 관련주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나던 2015년에 역시 환율 또 200원 올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 네. 환율도 급등했고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는 환율이 300원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 한 해에 환율이 200원 이상 오르는 시기가 지난 12년 동안 5번 정도 왔어요. 생각보다 엄청 자주 오죠.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한국 자산들이 싸질 때잖아요. 폭락하죠. 왜냐하면 환율이 그렇게 급등한다는 이야기가 외국인 빠져나갔거나 또는 국내에 계신 투자자들이 네. 주식이나 이런 데서 돈을 다 빼서 외화예금 가니까 네. 환율이 급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들에 대해서 2008년 같은 경우는 주택, 주식 다 폭락. 네. 그죠? 2011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 다 폭락. 2015년에는 주택만 폭락. 2015년은 주식은 좋았죠.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는 집은 좋은데 주식만 폭락.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집은 좋은데 주식만 폭락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자산이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는 시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시드머니 종잣돈을 달러 예금이든 달러 ETF든 달러 외화 선물이든 아무튼 그런데 투자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 환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렇죠. 그분의 투자에 뭐 이자 받은 것들도 꾸준히 쌓였겠지만 환차익이 크게 쌓였을 때 딱 돈을 갖고 오는 거죠. 와서 주식을 찾아봤더니 주식이 예를 들어서 한 30% 빠졌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죠? 또 왔더니 경매 시장을 왔더니 부동산 낙찰가율이 70%다. 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70%다. 완전히 이거는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 낙찰가율이라는 게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된 가격이 70%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몇 프로예요? 60%잖아. 이해되시죠? 자, 10억짜리 집이 네. 9억의 감정평가액이에요. 감정평가액은 보수적으로 하죠. 네. 10억짜리 아파트가 시세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에 감정평가됐는데 70% 낙찰가율이에요. 그러면 6억 3천이지 실구 63. 네. 근데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얼마예요? 보통 60%잖아요. 네. 그럼 6억 정도의 전세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사람 3천만 원만 있으면 경매 낙찰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해되세요? 그리고 네. 물론 명도하는 비용이 드니까 꼭 어쨌든 싸게 사는 거죠. 3천만 원은 안 되고 4, 5천 될 수도 있고 또 경납잔금 대출 왜냐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세입자를 받아야 되니까 경납잔금 대출 같은 걸 받기 위해서 또 이자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왜 이 70% 이야기를 하냐 하면 2014, 15년에 서울 아파트 경락률이 낙찰가율이 70%가 잠깐 깨진 적도 있고 그랬어요. 네. 심지어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끝난 직후였던 2019년 3월에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80% 깨질 뻔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70에서 80 사이는 쉽게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건 주식 시장이건 프레자일해요. 잘 깨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끝없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럴 때는 한국은 원래 경제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거든요. 또 무한히 한없이 올라간다라고 생각될 때 달러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08년부터 이제 이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5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번밖에 못 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칼같이 어떻게 액션해. 그치. 2008년에 주식 사고 네. 또 2011년에 집 사고 뭐. 네. 불가능하죠.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난 12년 동안 한 3번 하고 파이어 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고액연봉자잖아요. 네. 고액연봉자라는 건 이제 퇴직하기 직전에 그래도 네. 조금 그렇죠. 소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유리한 면이고 그래서 저는 운도 되게 많이 따른 사람이라 저처럼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열심히 저축하고 종잣돈 5천만 원 1억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네. 그 종잣돈 만들어 놨다가 같이 잘못해서 주식에 또 어디 죄송합니다. 이상한 지역에 빌라 샀다가 탁 털어먹고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저는 많이 봤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한테
종잣돈을 깨먹지 않고 굴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천천히 작은 부자. 그렇죠. 천천히 작은 부자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 누구나 모든 세계의 부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자산인 달러의 투자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10년에 5번 정도 찬스가 오는데 그게 언제 올지는 저도 모르지만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찬스를 살리게 되거든요. 아,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가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저는 40대 돼서야 타율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30대는 집 사는 거 하나에 올인했고 40대가 돼서야 처음으로 시드머니가 조금 생겼는데 그 시드머니 생겼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달러 전략, 달러 올인 전략으로 투자를 하다가 찬스를 여러 번 놓치다가 네. 딱 3번, 그것도 뭐 한 번만 대박이었고 네. 나머지 2번은 중박 정도로 뭐 너무 빨리 팔았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했는데도 구르는 게 깨먹지를 일단 않으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계속 저축을 원금을 계속 굴리면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다가 10년에 한 번씩만 한 번 대박도 잘 필요 없이 중박 3번만 해도 그게 더 낫잖아요. 아예 액션 안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요. 아, 그리고 구르면서 수익이 이미 생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내가 이걸로 지난번 투자해서 이렇게 크게 성과를 거둔 부분이 있으니 음. 달러 예금 전부 다 헐진 말고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달러 예금이 이렇게 아주 우리가 환타스틱한 경우입니다. 5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5억 5천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운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또 2020년 초로 환율이 200원 올랐어. 300원 올랐어. 그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다 망가졌어. 아니 없어야 되지만 없다고 말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이 딱 됐을 때 50만 불 다 빼라고 이야기 안 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한 30만 불만 빼가지고. 그렇죠. 30만 불 빼가지고 딱 가져와서 환전을 했다. 그래도 환율이 예를 들어서 1,300원이야. 그럼 4억이잖아. 네. 벌써 큰 돈이잖아. 그러면 경매 이런 건 너무너무 쉬울 거고. 아, 그렇죠. 주식도 야 1억씩 4개씩 사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꼭 뭐 한 종목 올인할 필요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4개도 또 오늘 다 살 필요 없죠. 네. 주식이 언제 바닥에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이번 달에 1억, 다음 달에 1억, 그 다음 달에 1억. 분할 매수해도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은 바닥 잡겠지. 떨어지는 칼날을 한 방에 잡지 말고 나눠 잡자고요. 위에다가 잔뜩 목장갑을 끼고. 그런 이야기죠. 아, 아니, 박사님 말씀이 되게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굉장히 고점에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뭔가 주식을 굉장히 이제 저점에 사는 거잖아요. 또 뭐 꼭 주식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또. 네. 그 2015년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경매도 좀 가도 좋고. 내가 그동안 관심을 가진 아파트 단지 가서 급매물 나온 거 없는지 네. 미리 단지 돌아다니면서 급매물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컨설팅 비용 조금 쓰세요 좀. 그래가지고 경매 관련해서 네. 아 이거 제가 좀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좀 보상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에 여력이 없을 때는 혼자 다 해야 되지만 저는 솔직히 주식은 제가 전문가지만 부동산은 시장의 큰 흐름은 알지만 각 지역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 뛰어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컨설팅비를 내세요. 돈을 내는데 사람이 막 개판을 치는 사람들은 잘 드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부유하고 여러분이 저축을 늘려나가며 더 나가서 조금씩 더 부자가 되면 주변에 정말 소중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분들을 옆에 둘 수가 있게 되죠. 왜? 여러분이 밥을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위기에 강해져요. 네. 안티 프레자일 하다 그러잖아요. 네. 충격에 강해지고 충격에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조금씩 더 안정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냐.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박사님 말씀, 마지막 말씀에 참 공감이 너무 되는 게 제 직업 특이성이 좀 들어간 건데,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딱 2가지 정도 요약되는 건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돼요. 글로서도 로피 사업소도. 근데 어쨌든 나중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투자를 잘하는 박사님 같은 분이면 내가 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내 옆에 많잖아. 그 사람들이 있으면 되잖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철학이 비슷한 사람을 같이 두면 좋죠. 그러니까 뭐냐면 1억 천금을 노리고 자꾸 레버리지 쓰고 네.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하시면 TQQQ 어때요? 막 이럴 거. 그 세배 레버리지거든요. 또는 뭐 곧버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물론 레버리지 써서 투자하는 게 매력 있는 거 알지만 주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때도 보면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잘 안 나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런 시장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흐를 수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외부 충격이 와도 마이너스 몇십 프로 안 나가잖아요. 그런 시장을 레버리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주식은 하루에도 하한가 상한가가 있는데 얼마 전 또 원유 선물 우리 봤잖아요. 마이너스 가는 거 봤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이런 시장의 특성인데 주식을 레버리지하는 상품을 투자하는 것은 그럼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친해지기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저러고 살아? 네. 이런 생각을 속에서 하니 태도에서 보이니까 그분도 저를 싫어하시겠죠. 제가 이제 속이 좁은 탓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레버리지로 그렇게 크게 뭐 투자를 하거나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철학이 안 맞아서 일단 그분들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열심히 제가 이제 소득을 늘리면서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제 주변에 박사님 같은 이 이코노미스트, 예, 부동산 공짜로 해줄게요. 공짜로. 전문가분들이 출연 한 번만 더 시켜주시면 제가 공짜로 하겠습니다.